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이슈강원 정호성입니다. 강력 범죄에 대한 사건, 사고가 많아지면서 사회적 불안감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급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 우리 시민이 가장 먼저 찾는 가까운 공권력, 바로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죠. 오늘 시간에 춘천 시민의 안전 지킴이를 초대해서 최근에 이슈로 떠오른 사건을 파헤쳐보고 범죄 예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춘천의 새로운 치안 총책임자로 부임하신 박재삼 춘천경찰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춘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8일자로 부임한 춘천경찰서장 박재삼 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통 경찰서장이라고 하면 좀 정복을 입으면서 딱딱하거나 경직된 모습, 무서운 모습을 연상하곤 하는데 오늘 서장님 모습 뵈니까 이웃집 삼촌 같은 친근한 이미지인데 평소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가끔씩 들어보는데요. 네. 춘천경찰서는 이제 저랑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의무경찰로 춘천경찰서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순경 공채로 입찰해서 예. 춘천의 남부지구대장, 춘천의 형사과장, 기동 1중대장을 거치면서 이제 오늘의 자리에 있었는데 아마도 춘천서에는 동고동락을 했던 같이 했던 동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친근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순경 공채로 시작해서 춘천 치안의 총수까지 오르셨는데 그야말로 현장 신화의 주인공이세요. 네. 일선 경찰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취임하고 나서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뭐 박재삼표 치안 철학이라고 할까요? 어떤 걸 좀 강조하고 계신가요? 우리 직원들을 부하 직원들을 무하나 아니면은 상급자에서 권위보다는 함께 같이 하는 동료로 생각했고요. 네. 취임사에서도 그 모시고자 하는 말 대신에 함께 같이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춘천경찰서는 서장뿐만 아니라 과장이나 계장이 함께 같이라는 말로 동행하고 네.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너무 경찰서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네. 어려움이 있을 때 네. 바로바로 문턱이 낮으니까 네. 찾아가시면 되겠네요. 더욱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력팀장과 마약 수사대 등을 거치셨어요. 산전수전 다 겪으신 것 같은데 영화 범죄도시의 마석도처럼 맨몸으로 뭐 흉악범을 때려잡거나 또 밤샘 잠복 근무 끝에 극적으로 범인을 검거했던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내 인생 최고의 검거 순간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일선에서 이제 수사과장이나 형사과장을 걸치고 마약수대장, 그다음에 광역수사대 근무를 하면서 예. 다양한 사건을 접했는데요. 2014년도에 춘천 신북에 보면 샘바타운이라는 것을 그 민박으로 입장해서 네. 성매매 알선 성매매를 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한 40일간 저희들이 잠복 미행 추적해서 그 일망타진을 했는데요. 주민들의 그 공부를 샀던 것은 그 신북이라는 시골 마을에 그 다음에 거기에 상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춘천역에 있는 옛날에 그 성매매 직결지의 보상을 받아서 네. 했던 업주들인데 저희들이 시민단체와 협력을 해서 잘 검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가장 보람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군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사건을 좀 볼 텐데 최근 강원도의 한 PC방 금고에서 현금을 훔친 뒤에 CCTV에 인사를 하고 다시 PC방에 찾아와서 주인을 조롱까지 한 이 촉법 소년 범죄 때문에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원도의 한 PC방에서 초등학생 2명이 갑자기 CCTV를 향해 웃으며 인사를 합니다. PC방 카운터에서 돈을 훔치고 인사까지 한 겁니다. 황당한 PC방 주인이 범행 사실을 따지자 조롱이 돌아왔습니다. 양손 엄지척하면서 이제 흔들어 대는 거죠. 할머니 최고 그랬나? 심지어 경찰 신고 일주일이 다 되도록 학생이나 부모가 찾아와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참교육의 인기 때문에 촉법 소년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요즘 상당히 높은데 촉법 소년을 악용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 촉법 소년인데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요즘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춘천 관내 청소년 범죄 현황은 어느 정도고요. 이 법의 테두리를 악용하는 소년범들을 다룰 춘천경찰서만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 있을지요? 촉법 소년은 이제 만 10세부터 14세까지 해당되는데요. 예. 지금 춘천 관내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건이 발생했었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25년도에는 73명이 이제 촉법소년법에 해당이 됐었고, 예. 26년 상반기에는 40명이 지금 촉법 소년으로 사건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보통의 사건은 이제 절도라든가 폭행, 뭐 성추행이라든가 뭐 그런 범죄가 좀 있는데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에서는 한계가 있고, 사실 교육기관이라든가 학부모, 아마 시민연대와 같이 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 네. 관심을 갖고 청소년 정책 문제를 좀 발굴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고요. 춘천경찰서는 특히 마약 범죄라든가 도박 범죄가 지금 청소년 사이에 지금 성행하고 있는데, 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춘천 신촌 학교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입소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협업을 해서 선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촉법소년 처벌 상한을 낮춰야 한다 이런 교화가 먼저다 이런 의견이 팽팽한데요. 현장 전문가로서 촉법소년 잔혹사를 끊기 위해서 우리 사회 경찰 시스템 어떤 방향으로 좀 변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경찰서장으로서 이제 경찰관을 대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딱히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처벌 연령을 상한을 하느냐 이제 뭐 내리냐 이런 문제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재범을 방지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성평등 가족부나 법무부에서는 촉법 소년의 연령의 하향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중대 범죄에 한해서 네. 일정한 연령을 아마 제한적으로 아마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을 좀 할 것 같고요. 네. 저희 춘천경찰서에서는 이제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교육당국이라든가 자치단체,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청소년 정책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니면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3세 권고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 내부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에 대해서 어떻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그 법 개정이 좀 돼야 된다고 네. 대체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모든 범죄에 일률적인 적용하기보다는 중대 범죄라든가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연령을 충분히 뭐 하한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네. 또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찰관들이 대다수에 있습니다. 네. 경찰의 인력 부족 문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바쁜 치안 현장 때문에 인력 재배치라는 명목으로 일선 파출소가 좀 통폐합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춘천 외곽의 면 단위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경찰관 기동대 우범 지역 집중 배치 후에 치안 현장 변화가 궁금하고요. 파출소 통폐합 후에 면 단위 지역의 뭐 출동 시간 지연이나 치안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요?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농촌 지역 중심으로 해서 중심 치안 지역으로 이제 관서가 이제 바뀌고 있는데, 예. 저희 춘천 같은 경우는 신사후 팔소와 서면 팔소가 중심 지역 팔소로 이제 개편이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리고 염려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동대 경력 46명을 6개소에 이제 저희를 지원받아서 지금 증가 배치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거기에 있던 현재의 순찰차라든가 우리 경찰 경력을 그 중심 지역에다가 이제 파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찰 활동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그렇군요. 현재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뭐 출동 시간이라든가 현장 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지금 뭐 대두되는 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취약 시간대에 치안 수요가 많은 도심지에 집중으로 경력이 아니면은 순찰차가 배치가 돼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평가도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뭐 외곽 지역이나 도심 지역이나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자율방범대는 이제 우리 경찰에 있어서 큰 뭐 친구이자 동무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부족한 인력을 주민들이 거주하는 골목골목마다 매일 밤 같이 순찰을 돌아주는 것에 대해서 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마운 있고요. 분들이네요.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와 협업을 해서 예방 순찰도 하지만 필요한 순찰의 방법이라든가 범인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런 거 조치 사항도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라지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참 심각합니다.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판단력이 좀 흐리신 노령 인구가 늘면서 이 보이스피싱 범죄도 대처가 시급한데 황당 사례나 또 예방법도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알려주실까요? 보이스피싱은 지금 현재 말로만 이렇게 속이는 차원을 넘어서 예.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고 심리적 분석까지 해서 고령층을 집중을 해서 이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데요. 춘천에서 한 사례가 70대의 노인에 대해서 이제 그 검찰을 사칭해서 범죄와 관련된 계좌가 있다. 네. 이걸 신고하거나 이랬을 적에는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 어디 모텔에 가 있거라. 그래서 셀프형 감금형이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랬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분이 돈을 찾아서 그 모텔 안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물이 먹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카운터에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카운터에 내려보니까 저희들이 부착한 전단지가 있었는데 자기하고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업주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업주가 신고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수억 원대의 보이스피싱을 방지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사실은 우리 경찰 아니면 금융당국 아니면은 그 자동 인출기 뭐 이런 데 사실은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것은 지금 노인네들이 순간순간에 어떤 것들을 잠시 잊고 이때 겁에 질려가는 협박에 의해서 잠시 정신을 좀 놓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문자라든가 메일, 그다음에 협박성 전화 뭐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전화를 끊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응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전 예약제 안심 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뭐냐면 사전에 말씀한 금융기관에 사시면 돈을 인출하는 시간을 지연을 해주거나 네. 그다음에 지정된 계좌로만 인출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적극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분들은 사전 예약제를 좀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그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범죄죠. 음주운전 단속이나 주취자 폭행 현장에 가보면 정말 별의별 인간군상이 다 있다고 들었는데 뭐 듣거나 봤던 사례 중에서 음주운전 진상 베스트 3라고 할까요?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현장 한숨부터 쓰시네요. 예, 음주 현장 단속에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렇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만취가 돼서 운전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첫째는 이제 범죄 의식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고 이 음주운전을 해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뺏겠다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 단속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뭐 많이 발생되는 그 유형을 보면은 읍소형. 한 번만 봐달라 읍소형. 생계형이다. 이거가 아니면 나는 먹고 살기 힘들다. 아니면 네. 집에 바로 앞이기 때문에 사고 없이 잘 왔으니까 좀 읍소형이 있고 그 다음에 허위로 이제 가짜로 이제 뿔대불기라고 감지기를 이제 분 신용만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배째라고 하는 형식이 잘 많고 그러면서 나는 음주 측정기보다는 이제 혈액 채취를 하겠다. 그러면서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요구하는 것들. 시간 끌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음주 운전은 본인의 생명과 재산도 중요하지만 그 타인의 생명과 그렇죠. 재산을 위협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지 않는 그 의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여름 휴가철 앞두고 있고 경찰 인력도 정말 바쁜 네. 시간을 보내실 텐데 안전한 춘천을 바라는 시민들, 현장에서 고생하는 춘천경찰서 직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늘 춘천경찰서 직원들한테 고맙죠. 네. 한 식구고 한 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안심하고 이제 그 경찰서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찰관들이 다 고생을 해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특히 여름철에 교통량도 증가하고 안전사고도 그렇고 재난도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우리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흉흉하다고 하지만 정말 시민들 가까이서 애써주시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재삼 춘천경찰서장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오시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대대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또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 동원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되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AI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디지털혁명에 이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체 바꾸는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우리가 걸어야 할 승부처가 첫째, 지방입니다.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공장을 건설할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남권에 약 400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파이팅! 그런데 대규모 생산 시설과 핵심 인프라가 서남권에 국한돼서 강원도 소외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강원도는 소외되는 것인지, 이것을 기회로 강원은 새롭게 도약을 할 수 있을지, 강원 정치권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오늘 논의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허소영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강원도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그야말로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거대한 계획이 아닐 수 없는데, 두 분이 가장 주목한 내용 어떤 부분인지 먼저 허소영 대변인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번 그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가 아니라 그동안 그 수도권 일극 체제에 집중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 지도를 그야말로 지방으로 그 확산시키겠다라고 하는 균형 발전의 실행 계획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 수도권에 끌어왔었던 그 성장의 축을 지방으로 돌리면서 그야말로 청년들이 고향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국가 대전환의 전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규모 면에서도 상당히 크죠. 그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도체 한 800조, 그리고 AI 센터 같은 경우에는 550조. 여기에 각 기업들이 더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금액까지 하면 한 4,755조 규모더라고요. 그야말로 역대급 규모이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그 투자에 대한 계획들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상을 해서 그 펼쳐놓은 것이 아니라 이재용과 최태원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굴지 그룹이 그 직접 청와대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기업 스스로가 자신들의 이익과 또 국가적인 이익이 통합되는 지점을 찾아서 그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가장 주목한 내용은 정부가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하는데 과연 강원이라는 두 글자가 있었냐 없었냐였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프로젝트인데 이 실상을 뜯어보니까 전남 대도약 프로젝트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호남에는 896조 지원, 충청도에는 392조 지원, 영남에는 312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군데씩 프로젝트 발표를 했는데 여기 어디에도 강원은 없어요. 강원 패싱 아니냐. 특히 반도체 산업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가 굉장히 공들여왔던 산업인데 강원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고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국가에 대해서 대도약한다는 이유가 결국 인구수에 비례해서 전략을 짜겠다라고 해서 호남에 더 밀어주겠다는 것인데 인구수는 강원도가 제일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강원도에도 무언가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말씀을 드리면서 강 변호사님이 역시 강원도 소외론을 말씀하셨는데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에 우상호 지사가 소외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또
불식시켰어요. 어떤 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강 변호사께서는 강원도에 어떠한 선물도 주어지지 않았다. 결국 패싱된 거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셨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느 날 발표를 한다는 건 그 이전에 몇 개월 전부터 이 발표에 따른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그 발표 계획 수립 과정 중에 당시 그 정무수석을 하셨던 우리 우상호 현 지사께서 같이 참여하면서 그 기획을 도모하셨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상호 지사는 이미 후보 시절부터 그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굴지의 두 기업의 고위 의사결정자들과 AI 데이터 센터를 그 동해와 네. 또 그 강릉 지역에 유치하도록 하겠다라는 뜻을 이제 밝혀왔고요. 실제로 그런 물밀 작업의 결과가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취임 첫날 7월 1일부터 그 AI 데이터 센터 추진단을 그 도의 첫 번째 기구로서 설립하는 것을 1호 결제안으로 네. 하셨고 또 그보다 앞서서 이제 메가 프로젝트 중에서 강원이 제일 먼저 시작할 것이다라는 의지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7월 6일에는 강원도와 동해 GS그룹 3자가 동해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 네. 이 그 기업과 지자체 간의 MOU는 메가 프로젝트 중에 들어와 있는 여러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그 진행된 최초의 MOU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강원도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소외된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행 단계에 들어간 지역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이런 그 소외로는 사실상 그 팩트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반도체 펩티드 많이 우리 그 김진태 전 지사께서 이제 노력은 하셨지만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 반도체 펩티드는 실질적으로 대규모 용수와 전력량 그리고 이 완공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네. 성과를 금방 보기 되게 어려운 것인데요. 반면에 AI 센터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입지 조건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강원 맞춤형 메가 프로젝트다. 그렇게 배정이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달리 이미 이제 강원도는 그 GS라는 그룹과 먼저 MOU를 시작했기 때문에 소외됐거나 패싱당했다거나 하는 의견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가 강원도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이 프로젝트 국민의힘 내에서 뭐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지역 갈라치기다 이런 의견이 네.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앵커님께서 정치적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화된 목적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입니다. 이 정권의 파이널 퍼포즈는 공소 취소예요. 그래서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음 당대표가 되는 사람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돼야지 공소 취소 특검법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광주, 전남이 더불어민주당 당원표가 가장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부랴부랴 이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한 것이고요. GS, 동해 GS 관련된 것은 이 사건 메가 프로젝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몇 달 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GS가 거기에 부지가 있고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네. 나왔던 얘기인 거지 이 메가 프로젝트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 그냥 네. 우겨 넣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은 AI 센터는 전국에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전국에 나눠주는데 강원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건설 중인 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어디로 가느냐가 이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인데 그 부분에서는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패싱을 당했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정무수석 때부터 이 얘기를 같이 논했다? 그랬는데도 메가 프로젝트 발표가 호남, 충청, 영남에만 집중돼 있다? 이거는 붕괴할 일이죠. 저는 굉장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네, 대국민 보고에서 강원도하고 제주도가 좀 빠졌어요. 네. 거기에 대한 붕괴를 하는 것이죠. 네. 예. 그 권역별로 돌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돌면서 하면서 기업 총수들 옆에 그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돌았는데 강원도 근처에도 안 왔습니다. 도민들도 이런 거에 대한 소외감을 좀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네. 차후에 어떤 다른 차원의 보고가 예정돼 있는 건 없죠? 뭐 그런 보고 형태는 아니지만 네. 실질적으로 언급을 최근에 네. 그 간담회 하시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강원도, 세종 이렇게 포함된 발언을 네. 분명히 하셨고요. SK도 그 지금 구체적으로 투자 계획들을 추가 더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그 말씀하신 거 지금 우리 강대기 변호사가 말씀하신 게 바로 저는 과도한 정치적인 프레임이다라고 규정을 지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대통령의 공소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
것들에 앞서서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 우리 정당으로서의 민주당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 그동안 일극 체제에 집중되어 왔던 이 구조들을 깨지 않으면 미래 먹거리나 어떠한 신산업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속될 수 없겠다라는 절절한 마음에서 그야말로 그 절절한 마음 상이죠. 그 절절한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최태원과 그 이재용 두 회장이 이제 PPT를 하고 났을 때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폴더 인사를 하셨습니다. 두 분께. 그러니까 그 절절함이 드러나는 거죠. 사실상 기업은 어떤 억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자기네 입지 몇백 조나 몇천 조에 달하는 그런 그 예산이 소요되는 그 공장이나 기업의 그 입지들을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요즘에 어느 시대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들이 봤을 때 이곳은 서우남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용수와 그다음에 그 전력량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기업, 즉 반도체 펩티드가 갈 만한 적절한 입지였다는 것이죠.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조건을 갖춰지지 않았는데 억지를 할 수 없는 거고 앞서서 김진태 전 지사께서 여러 노력을 하셨으나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내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계속 패싱되고 있었던 거죠. 우리 강원도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끌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팩트는 강원도가 분명히 포함이 되어서 특히나 AI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집중도와 규모가 가장 크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갈라치기나 이런 것들의 를 자꾸 부각시켜서 유익을 얻는 게 어딜까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어떤 자기네 고유한 정치적인 쟁점을 개발하거나 또 혹은 국민들을 설득시킬 만한 정책적 과제를 발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도력이 흔들리고 있고 그 지도력이 흔들리는 것을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크게 계획한 이 대규모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복구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국민의힘 당내 문제까지 갔는데.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우상향을 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우하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AI 산업, AI 데이터 산업 또 반도체 사이클은 뭐 국가 주도적 전략 산업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조입니다. 근데 그게 기업이 이끌러 가려고 하는데 왜 정부가 거기에 숟가락을 얹느냐는 거죠. 강원도를 따지자 보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용인과 이천에 반도체 팹을 유치할 때 6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내가 초선 때부터 한 게 아니라 재선 때부터 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지사를 재선으로 보내줘야 된다라고 김문수 전 도지사가 강원도에 와서 얼마 전에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폴더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불과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K스포츠 미르재단을 만들어서 직권남용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한 처벌받은 게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심규현 동해시장, 전 동해시장 뇌물죄로 처벌받기는 했지만 그 이면의 사건을 보면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어떠한 재단법인에 지원해주라는 그런 혐의가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네이버로부터 그 성남FC 지원해주라는 혐의로 재판받았죠. 근데 폴더 인사를 하는 그러한 증거 사진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직권남용죄가 희석되는 거예요. 나는 직권을 남용해서 기업들을 부른 게 아니라 기업들에게 내가 고개 숙이지 않았냐. 그런 걸 위해서 연출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죠. 네, 우리 지역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지난해 11월에 원주시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가 출범하면서 강원도와 원주시가 차근차근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좀 다져오는 것 같았는데 서우남 투자 소식에 상당히 실망이 큰 것 같아요. 이런 발표에 또 지역 국회의원들 반응도 나왔을 텐데요. 네. 뭐 원주 박정아 의원이 바로 원주 국회의원이니까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해되는 반응이고 원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 팹이 4기가 호남으로 간다는 거에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죠. 용인이 있고요. 이천이 있습니다. 이천 여주가 있고 바로 원주가 있어요. 그래서 중부 지역에 용인, 이천, 원주에 반도체 벨트를 만들자는 게 김진태 전 도지사의 구상안이었고 어차피 SK도 청주에 공장을 지으려고 했고 삼성도 용인 공장을 더 확대하려고 하면 원주로 와라. 소양강 댐 문의 저수량이 29억 톤입니다. 호남에 있는 7개의 댐을 다 합쳐도 100만 톤이 안 돼요, 저수량이. 거기에 가뭄 들면 어쩔 겁니까? 4대강 사업 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호남 지역 분들이 반대해서 영산강, 섬진강은 지금 치수 산업이 잘 안 되어 있어요. 한강의 북쪽인 북한강, 우리 소양강 댐 치수 산업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부터 춘천까지 자전거 타고 또 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방송 날짜 기준으로 발표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발표에 의하면 광주에
군 공항 부지를 거기를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광주의 군 공항 부지가 여러분들 춘천시로 치자면 강원대 같은 부지예요.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부지입니다. 근데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려면 변전소가 들어와야죠. 용수가 들어와야죠. 도심지 한복판에 반도체 공장을 어떻게 짓니까? 굉장히 좀 황당한 말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사람들이 강원도는 변전소도 있고 송전탑이 동해안전력이 수도권으로 가는 송전탑도 있고 물도 충분하고 준비도 되어 있고 인력들에 대한 교육원도 설치되어 있는데 왜 강원도에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냐. 4기 중에 1기라도 강원도로 보냈으면 그러면 강원도 사람들이 이렇게 붕괴하지도 않습니다. 네, 역시 기업 총수와의 대통령과 만남 이후에 호남권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거에 비판 의식이 네. 박정희 의원 측에서 나왔었고 이번에 당선된 원주 구자열 시장의 입장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대변인님. 네, 앞서서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에서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펩티드 한 기당 필요한 하루 그 용수가 13만 7천 톤입니다. 한 기가. 근데 이제 4기가 작동이 돼야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한 54만 한 8천 톤 정도가 필요한데 이 정도 용수를 확보하는 것은 이제 한 지역에서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용수량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서호남 지역이 조금 더 유리한 여건이 되는 겁니다. 각종 댐들이나 이런 네. 것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드리고 실제로 송전탑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송전탑은 그 동해안의 수도권에 있는 송전탑이 지금 미완성 상태예요. 그래서 그마저도 방향이 그 수도권에서 동해에서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도내에서 산업단지에서 쓰기 위해서는 다른 그런 전력망을 새로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갖추고 우리에게 투자하기로 했던 여러 AI 그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기업과 이 산업들을 오히려 네.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가능하고 필요한 우리의 노력들이지 지금 다른 지역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배치가 됐는데 우리는 왜 그걸 안 주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이제 흘러간 물에 발 담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더불어서 우리 구자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초점을 이렇게 뒀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 또 새로이 규모화시킬 수 없는 반도체 펩티드의 그 펩에 그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반도체 산업 육성 기조는 유지하지만 소부장 기업 유치에 조금 네. 더 초점을 두자라고 한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포화 상태에 있어서 그거 포화 상태에 있어서 더 확장은 못하지만 수도권 반도체에서 가장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운 소부장을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원주가 가장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방 지원 거점으로서 그 원주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뭐 반도체 교육원 또 미래차 반도체 검증센터 또 소모품 실증센터 같은 것들이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반들, 그 좋은 인력들과 또 여러 소부장과 관련된 검증 시스템들, 공급망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으로 실익을 확보하겠다는 다른 입장입니다. 지역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없는 것에 계속 목말라 하고 요청하는 것보다 있는 것을 더 얼만큼 더 강화하고 확실하게 그 스탠스를 확보하느냐. 저는 그거 참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원주에 소부장이 있는 이유는요. 뭐 김진태 도지사의 뭐 전략도 있었지만 용인 이천에 반도체 공장이 있기 때문에 네. 원주에 소부장이 있는 거예요. 반도체 공장이 호남으로 가잖아요. 원주에 소부장이나 혹은 인력센터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뭐 구례건, 곡성이건, 광양이건, 장흥이건 이런 데 두겠죠. 근데 지금 호남으로 반도체 공장 4기가 신설로 간다고 하면 원주에 있는 그 소부장 유치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부장이라는 그런 걸 만들어서 반도체 공장으로 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가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수십억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반도체 공장이 잠시라도 멈추면 날아가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반도체 공장 지을 때 가장 어떤 거를 가장 쟁점으로 두냐면 토네이도가 있는 지역이냐 없느냐 이런 걸 쟁점에 둬요. 왜냐하면 물이나 전기는 뭐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이거를 이동했을 때 사고가 발생할 것이냐 아니냐 이걸 두는데 원주에 있었던 이유는 용인하고 가까우니까, 네. 이천하고 가까우니까, 청주까지도 우리가 용인 갈 수 있다 이런 것이고 이게 만약에 광주로 가잖아요. 그럼 굳이 왜 원주에서 소부장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저는 계속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사라지는 게 않지 않습니까?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가장 큰 규모로 있는 것이고 반도체 공장이 완성될 때까지는 10년에서 15년 가까이가 걸리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조금 더 고급하고 더 전문적인 기술과 여러 가지 소부장에 필요한 환경들을 더 구축해 놓으면 원주가
강원도가 더 훨씬 더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용인에 있는 클러스터도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서운함에 몰빵이 되어버려서 우리는 진짜 뭐 손가락 빨개 생겼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너무 좀 지나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9년 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5년 안에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속도를 내겠다는 거죠. 네, 5년 안에 네. 사실 변전소 설치만 하더라도 한국전력의 표준 공시에 의하면 9년인데 네. 부지 선정이 2년인데 나머지 7년이고 부지 선정이야 광주 군공안을 한다고 강원식 비서실장이 발표를 했으니까 2년을 지운다 하더라도 남은 7년인데 대통령실에서는 5년 안에 한다고 하는데 시간을 두고 보자. 그러니까 이게 용인에 계속 있는 거는 원주에 있다 치더라도 강원도가 계속 인구수를 늘리고 그 균형 발전을 하고 먹거리를 하려면 그걸 소부장 그러한 산업센터도 늘려야 되는데 호남으로 가면 못 늘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물 문제도 29억 톤이 하나가 있고 뭐 호남에는 여러 물줄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다 합쳐도 100만 톤이에요. 그거 다 합쳐도 그 용수가 광양 제철소에도 사용되고 있는 공업 용수도 있고요. 또 생활 용수, 농업 용수를 쓰는데 반도체에 어떻게 물을 대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구자열 시장이 또 교육 연구 인프라도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도 덧붙인 것 같아요. 자, 3대 메가 프로젝트 내용 중에 강원도와 관련된 부분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사업인데 GS그룹이 말씀대로 동해부평 제2산업단지에 AI 데이터 센터 캠퍼스 조성한다는 계획 발표했고 또 업무 협약도 맺었고요. 용수와 전력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시기를 정하지 못했지만 이 SK그룹 데이터 센터로 강릉시 일대를 검토하고 있는데 3대 메가 프로젝트 사업에서 강원권에 가장 먼저 업무 계획을 맺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 GS 동해전력. 네, 맞습니다. 동해 AI 데이터 센터잖아요. 네. 석탄 화력 발전소 연결하겠다는 전략인데 네, 네. 어떤 장점이 있고 센터 규모 등등 뭐 말씀해 주실까요? GS가 일단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GS가 미리 확보해 놓고 있었던 네. 것이고요. 다만 GS가 여기서 무엇을 할 거라는 것을 먼저 규정짓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이것이 마치 이제 마중물이 되어서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전력도 있고 또 용수도 확보하고 있으니 여기에 바로 그 AI 데이터 센터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결정을 되게 빠르게 내릴 수 있었고 또 이행도 쉽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027년 말까지 1단계 100메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예. 29년까지 최종 2.4기가와트의 전체 AI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이제 완공할 계획이 있고요. 예. 이렇게 그 GS그룹이 속도전을 내고 이제 이럴 수 있었던 여러 입지 조건들이 이제 마침 강원도에 있었던 것, 그것이 그 큰 이제 좀 쟁점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대규모로 전력을 끌어다 줄 수 있는 여건, 그 다음에 그것을 여건과 마련된 그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전력망이잖아요. 네. 이제 그 리스크가 없다는 것 또한 가장 큰 쟁점이죠. 예. 석탄 화력 발전소가 연결되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철규 의원에 대한 칭찬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GS가 하고자 했던 사업이 아까 허소영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지에는 AI 데이터 산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건 벌써 몇 달 전 일이에요. 근데 그 부지가 수소산업특구입니다. 에카 수소산업단지예요. 수소산업특구이기 때문에 수소산업밖에 못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입법조사초하고 머리를 맞댄 거죠. 네. 이 수소산업단지 특구가 이게 규제법이냐 육성법이냐 그렇게 해서 육성법이라는 그러한 유권 해석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GS에 전달하면서 이미 몇 달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장을 안 찍었으니까 발표를 안 한 거예요. 도장 네. 찍기 전에 발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원도 우상호 도지사가 또 도와주실 목은 일반 산업단지에서 이거 업종 지정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 이외에 또 인허가 문제 이런 거는 강원도에서 발빠르게 또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한 사업이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정치인들 특히나 이제 사실 동해안권이 그동안 이제 저발전되어 네. 있었고 이 지역이 수소 발전 특구였었던 건데 이것을 좀 용도를 변경해서 그 새로운 이제 그야말로 미래 산업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데서 뭐 이철규 의원이 애쓰셨다면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이것을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누가 무겁게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런 유치한 논쟁보다는 지역 발전을 위한 당이 그렇죠. 없죠. 네. 너무 뭐 당에 관계없이 일단 서로 애썼고 또 애썼는데 마침 이게 마중물이 되었다는 것 또한 그 바뀔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 6일 이번 주 월요일이죠. 삼성이 칠전동 삼성 SDS 센터에 AI 데이터 센터 건축 허가 신고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춘천시가 승인하면 완공까지 상당히 빠르네요. 2007년 10월에 완공 예정인데 네네. 예. 춘천의 AI
기반 산업 발전도 상당히 기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이제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로는 가장 빠르게 완공이 될 예정이어서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 시범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마침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런 산업을 조성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그런 결정과 의지들이 바로 기업으로 하여금 그럼 우리 이거 해보겠어라고 하는 것을 촉발시켰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나 이재명 대통령의 이 결정이 그 강원도 내에 기업들의 투자를 더 활성화시키고 또 가장 유효한 방식으로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질수록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변호사님? 삼성전자와 삼성 SDS는 법인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회사인데 우리 춘천 시민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춘천 시민들은 저 구봉산 가장 금싸라기 땅에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가 와 있는데 이게 과연 취업률에 관련이 있는 거냐, 뭐 하는 곳이냐 저희가 도대체 라는 궁금증을 많이 드시면서 데이터 센터가 들어와 봤자 뭐 어떤 상근 인력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냐라는 그러한 그 다른 시선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토리지형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저장형 데이터 센터와 AI 데이터 센터는 다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GPU를 써요. 스토리지형 데이터 센터는 CPU를 쓰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는 어떠한 전기, 냉각수 관리, 또 향원 관리, 이러한 상주 인력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가 전국 최초로 춘천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춘천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되는 거야? 아까 무슨 뭐 9년이라며 10년이라며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컨테이너를 갖는 데는 시간이 빨리 걸리잖아요. 물론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또 필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규모는 다소 작지만 이 기가와트가 아니라 메가와트로 들어오거든요. 규모는 다소 작지만 그래도 어떠한 전국 최초라는 그러한 이점 또 여기서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용해서 그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춘천 수열 클러스터 단지에 AI 센터가 좀 들어오기 딱 좋거든요. 일반 그 네이버 센터 같은 스토리지형 센터는 공랭식이라 그래서 컴퓨터를 시키는데 공기로 시켜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는 수랭식이라 그래서 물로 시켜야 됩니다. 아주 시원한 물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결국 수열 클러스터 단지에도 AI 데이터 센터 유치에 좀 힘을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듈러 방식이라서 상당히 완공이 빠른데 증설시키는데도 시간이 단축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하우가 쌓이면 춘천에서 그 모듈러 방식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증설이 되고 어떠한 그 노하우가 있으니 춘천에 또 이러한 인허가를 춘천시에서 인허가를 해주는 그러한 압축한 노하우가 있으니 춘천시에 가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수도권 강원 시대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서울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하루에도 2번씩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춘천이 AI 데이터 센터 그 육성 단지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나 지역 인재 채용에도 상당히 기대가 되겠네요. 자, 정부의 균형 발전 계획에서 우리 강원도가 좀 배제되지 않으려면 어떤 발빠른 대처가 필요할까요? 뭐 결국 중앙에서 바라보는 강원도는 환경입니다. 환경. 땅은 넓지만 80% 이상이 산림 아니냐. 박근혜 정부 때 동서고속철도에 대해서 예타 면제를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환경 영향 평가만 5년 이상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제정안도 통과시키고 개정안 3차 개정. 김지태 지사가 삭발하면서 3차 개정까지 통과가 됐죠. 군사규제, 농업규제, 산림규제, 환경규제가 철폐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양양 5색 케이블카에 대해서 시민단체분들이 또 환경훼손이라고 반대를 하면서 얼마 전에 우상호 도지사에게 입장을 밝혀라고까지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결국 중앙에서 바라보기에는 강원도는 기업이 들어가고 뭘 지으려고 그러면 환경 규제 때문에 안 되잖아. 그래서 환경 규제에 대해서 아주 시원하게 해소해주는 그러한 그 입법 특례가 계속 되어야지만 강원도가 기업 유치, 산업 발전에 앞당길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대답은 대변인님께도 좀 들어야 되겠는데? 동시에 근데 이제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이 강원도가 기업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이제 좀 그 미온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 공감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기업만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고 대한민국의 허파의 역할을 했던 곳이고 또 강원도가 다른 지역보다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그런 잘 보존된 생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충분히 잘 보존을 해서 생태 가치의 가치들을
부분들은 그대로 잘 역량을 더 강화시키는 게 맞는 거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게 생태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지 않은 부분들은 점점점 차근히 그 규제를 좀 풀어가면서 네. 적절한 그 기업들이 그 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들어오는 기업들이 무슨 그야말로 굴뚝 산업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강원도도 상당히 그 청정 산업 분야에서 네.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겠다. 오늘은 우리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AI 프로그램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상호 지사께서는 여러 가지 원물 산업이라든지 네. 청정 자연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산업과 기업 유치를 구상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도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기다리시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네.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려면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강원도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필요하겠죠. 오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강원도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들어선다는 소식도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허소영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강원도당 법률자문위원장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역균형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겠지만 많은 논란과 비판, 우려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외된 지역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신호탄으로 강원도가 새롭게 도약하기를 바라면서 여기슈강원 오늘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